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정부가 공매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먼저 짚어보겠고요. 요즘 코로나 검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여론이 꽤 있는데 정부가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검사 비용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건 뭐고 이걸 또 왜 발행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의 첫날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 정리해 봅니다. 박세훈 작가, 김현우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나수지 기자님, 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데 뭐예요? 네, 이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이 어떤 종목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호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포함되면 지수에 투자하는 뭐 기관 투자가 돈이라든지 펀드 자금이 무조건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만큼 수익을 내기로 약속한 펀드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바뀌는 날 지수에서 빠진 종목은 바로 팔고 새로 들어온 종목은 기계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편입될 것 같은 종목은 미리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지수 편입을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이 코스피 500, 코스닥 150은 이게 1000개 넘는 종목 중에 상위 200개, 상위 150개 그렇습니다. 뽑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등생반?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 지수인데 근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 코스피 200에 포함될 것 같으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실제로 지수에 편입되면 주가가 더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왜요? 네. 왜? 이게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1년 좀 넘게 공매도가 금지됐었고 아예 전부 다 전면 금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대표 종목들한테만 공매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돈이 들어오는 효과가 컸는데 근데 이제는 돈도 들어오지만 공매도도 크게 늘어버리니까 오히려 이거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이 부각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을 바꾸는 게 1년에 2번인데 공매도가 일부 풀린 게 이제 지난해 5월이니까 이후로 코스피 200 지수가 바뀐 게 지난해 6월, 12월 그리고 올해 6월까지 3번인데 특히 지난 6월에 바뀐 건 이때 시장이 또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공매도가 몰리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려졌고 실제 편입된 종목들은 편입 직전과 직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래도 있었던 이 공매도를 어렵게 만들어달라. 나아가서는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가 다시 한번 불붙은 상황입니다. 아니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공매도를 할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또 이런 문턱 효과나 계단 효과는 없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공매도는 정부도 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되고 있어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공매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으로 공매도를 하는지 감시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벌 더 세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는 어떤 게 불법 공매도입니까? 허용되어 있는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매도가 허용돼 있는 거는 주식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린 다음에 그걸 팔고 그다음에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사서 갚는 공매도만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는 허용돼 있고 어떤 나라는 허용돼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매도를 하다가 걸리거나 빌리지도 않고도 할 수는 있나 봐요, 공매도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팔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채워 넣는 주식을 사서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요거는 불법인 거고요. 그리고 뭐 호가를 잘못 제시하다가 걸리는 일들 이런 게 종종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걸린 게 정말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건지 뭐 이런 의도를 따지는 한 2, 3년 정도가 걸려서 벌을 주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이 앞으로는 금감원과 남부지검이 손잡고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안에 좀 더 빨리 판단해서 빨리 벌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몰리는 종목은 잠시 동안 공매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예. 요 몰린다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날보다 공매도가 6배 이상 늘고 예. 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하루 동안 공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예. 근데 이 조건에 더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도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서 예. 하루 동안은 공매도를 못하도록 하기로 이렇게 막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불법으로 우리가 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건 뭐 잘 적발하고 처벌해야죠. 네. 그러나 그게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닐 거고 대부분의 공매도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걸 테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잘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매도로 인한 부담, 그러니까 주가가 자꾸 내려요, 슬퍼요 하는 그거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걸 그러네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매도를 또 잘 못하게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더라도 공매도라는 건 이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니까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주가가 본인들 마음에 드는 곳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공매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 중간에 공매도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한들 그러면 주가가 잘 안 내려갔을 것이고 그러면 다음날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아마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는 거를 조금 범위를 넓게 하니까 예. 단기간에 주가 하락이 큰 뭐 일부 종목에는 효과가 조금 뭐 효과라는 게 이제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것을 효과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번 정책 발표를 보면서 저는 좀 정부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를 지금보다 어렵게 해달라, 나아가서는 공매도를 없애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요국 증시 중에서 공매도를 이렇게 전면 허용하지 않은 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공매도 다 편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시 모두 다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또 아예 없어진다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여기서는 다른 나라에선 다 할 수 있는 걸 여기서는 못 하고 있네라는 것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정부 입장에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 근본적인 불신 요거를 조금 해소하면서도 공매도 제도를 지금보다 완전히 강하게 조일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은 뜨거운데 대책을 내놓자니 내놓을 만한 건 없고 네.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 걸 우리만 안 하자니 그것도 좀 모호하고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박 작가님, 네. 정부가 코로나 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검사 비용이 지금은 얼마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저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라고 하면 무료로 검사해줬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예. 네, 코로나 검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자가 진단 키트 사서 자기가 하는 방법. 이 경우는 키트 가격만 내면 되죠, 자기가. 예. 근데 가격은 파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개당 5,000원 선입니다. 5,000원 한타?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건데 예. 이 경우는 이것도 병원마다 살짝 다르긴 하지만 대략 진료비 5,000원 정도를 내야 되고요. 주말에 가면 한 1,000원 정도 더 붙습니다. 여기에 검사 비용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증상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검사 비용이 추가가 되고요. 예.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를 받으면 검사 비용이 추가가 안 됩니다. 이 검사 비용이 추가가 안 되는 건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 오면 그거야 무료 검사인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 주겠다는 겁니다. 멀쩡한데 그냥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본인이 돈 내고 해라.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죠. 예. 그런데 유증상이냐 무증상이냐를 어떻게 판가름하느냐. 이건 의사가 판가름합니다. 예. 근데 열이 많이 난다라는 건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이 따끔거리고 두통이 심해서 왔다. 라고 하면 이건 정말 유증상인지 무증상인지 가리기가 힘듭니다. 의사가 봐서 진짜 목 따끔거리겠네요. 네.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습니다. 따끔거린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청에 확인해 봤는데 이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가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진짜로 그런가 제가 금요일에 네. 병원 아무 곳이나 3곳 정도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예. 해서 제가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검사를 받으러 가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까? 라고 네. 물었을 때 3곳 전부 다
유증상이신 경우에는 진료비만 내시면 되고요. 추가 검사 비용은 추가가 안 됩니다. 진료비는 한 5천 원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추가 검사 비용은 얼마쯤 받아요? 그럼 이게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전수 조사를 해보진 못했는데 보도 나온 걸 종합해 보면 대략 10,000원에서 80,000원 사이입니다. 그거는 그냥 비급여 의료 비용처럼 마치 비타민 주사 얼마예요 하듯이 그냥 병원이 마음대로 붙이는 비용이군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에 검사를 받으러 가면 검사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무증상인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검사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령은 저 그냥 머리가 아파요. 목이 따가워요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따갑든 안 따갑든. 지금 허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그냥 가서 아무 때나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정부의 건보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부가 부담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허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 취지는 납득이 되나?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저 아파서 왔어요라고 하면 다 공짜고 그렇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돈 낸다 자칫하면. 그런데 그 돈을 내는 게 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2차, 3차 전파 우려가 되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해서 좀 낮춰두든지 아니면 좀 완화를 좀 해달라라는 여론이 생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검사 받는 거. 예를 들면 주로 이제 무증상인데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요. 해외여행 가거나 뭐 출장 가거나 할 때 전문가용 그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가지고도 통과가 되는 나라들이 있긴 하거든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다. 근데 해외여행 가려고 받는 것까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 여론이 좀 강하게 거세지니까 입장을 바꿔서 검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건데 유증상이든 무증상이든 더 저렴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금요일에 또 다른 전문가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증상인 사람들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건보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무증상이든 유증상이든 본인이 편의점 같은 곳에서 사서 하면 한 5, 6천 원. 그럼 병원에 가서 하면 한 2, 3만 원 받도록 다 비용을 부담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 생각은? 그렇죠. 이거는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거고 PCR 검사라는 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죠.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 이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할 수 있는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60세 이상 고령자, 뭐 동거인이 확정된 밀접 접촉자,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온 사람, 휴가 나온 장병, 해외 갔다 입국한 사람 이렇게 정부가 딱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 무료고요. 아니면 병원 가서 돈 주고 검사 받아야 되는데 이때 비용이 대략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갔다 입국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획 있으신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방역 지침이 좀 바뀌어서요. 이제는 입국하고 하루 안에 PCR 검사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받거든요. 그 전엔 3일이었는데. 근데 입국하고 보건소 가서 받으려면 이건 무료니까 PCR은 검사 결과 나오는데도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정이 제출하기가 어렵군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바로 받는 게 여러모로 편하긴 한데 그럼 또 비용 들거든요. 이런 비용 합치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갔다가 감염되신 분들은 빨리 격리합시다라는 취지 같은데 그게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그 자가진단. 신속 항원 검사용 자가진단 키트로는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안 나옵니다. 그게 본인이 하게 되면 이게 아프니까 그 코 안으로 깊숙이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살짝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검사 결과 잘 안 나와요. 전문가한테 가져가면 요걸 좀 깊숙이 찔러줍니다. 그게 전문가용. 근데 이제 PCR은 더 깊숙이 찌른 다음에 조금 더 검사를 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증폭한다면서요, 그걸? 그래서 하루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꼭 받아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빨리 받으시라고 24시간 안에 하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안에 할 방법이 모호하거나 한가한 병원으로 가면 비싸다. 그렇군요. 코로나 얘기한 김에 요즘 다시 유행이라면 나 백신은 맞아야 되나? 내지는 백신을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지금 4차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요거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또 정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님이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
왜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생이냐가. 72년생인데요. 72년생이면 맞을 수 있습니다. 4차 접종. 예? 4차 접종 맞으실 수 있습니다. 4차 접종은요. 예. 고연령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 추가로 접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3차까지 맞으신 분은 안 맞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50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맞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원하면 다 맞을 수 있고요. 50세 미만이더라도 18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면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7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맞으실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왜 몇 살이냐 굳이 묻습니까? 72년이 딱 걸리는 기준이라서. 알겠어요. 네.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털 사이트에 백신 사전 예약 이렇게 치면요.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바로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원하는 날짜, 장소, 백신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자녀 백신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접종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번 없이 1339나 지자체 콜센터로 전화해서 전화 예약도 가능한데 1339나 지자체 콜센터는 아무래도 좀 주문이란다. 예약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통화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대리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3차 백신 맞은 뒤에 코로나19 걸렸다고 해도 4차 접종 대상자라면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이거나 아니면 50세 이상이거나. 그렇습니다. 50세 이상의 나이라는 건 기저질환으로 아예 분류하는군요. 고연령인. 김현우 소장님. 네. 한국은행이 이달에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걸 발행한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통화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통화안정채권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느니 이제 통화량 조정하는 방법은 금리 정책 외에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2010년에 도입한 통화안정 계정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한은의 수십 출금 통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화량 줄일 필요가 있으면 금융기관 은행들한테 여기에 돈 좀 넣어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통화량 늘릴 필요가 있으면 인출해서 갖고 가라. 이건 이제 만기는 최장 91일 이내에서 짧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옆에 돈 저수지를 파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중에 남는 돈 여기다 빨리 넣으세요. 네. 또 시중에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 빨리 퍼가세요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또 하나는 RP, 그러니까 한은이 갖고 있는 채권을 금융기관한테 팔되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되사가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석 달 정도 시중에 통화량 한 1조 원 정도 줄이고 싶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1조 원 정도 채권을 은행들한테 얘네가 사가라. 대신에 석 달 후에 내가 다시 사가 줄게. 그러면은 그 석 달 동안은 1조 원 정도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건데 그런 실제로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만기는 이렇게 석 달 이렇게 길지는 않고 짧게 운영이 됩니다. 한 14일 정도로 짧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남은 하나가 이제 이번 달에 발행한다는 통환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장에 팔고 그만큼 이제 현금을 흡수하는 겁니다. 만기가 근데 굉장히 다양해요. 14일부터 길게는 3년까지 14개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은 금융기관하고 뭐 일반인 저희들도 가능한 이제 불특정 다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발행되는 규모를 보니까 10조 3천억 원 정도. 이 중에 9조는 금융기관 상대로 입찰을 하고 이제 금리를 적어내라는 거죠. 만기별로. 그러면 이자 적게 달라고 하는 분부터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1조 3천억 원은 정해진 금리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넘쳐나면 거기서 이제 경쟁식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통환채가 세 가지 수단 중에 약 89%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RP나 통화안정 계정은 별로 그렇게 유효한 수단이긴 하지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좀 한국은행이 줄이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통환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다 팔고 그럼 시중에 있던 주머니에 있던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올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흡수한다 그 말이군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큰 뉴스는 아닙니다. 이미 정례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뭐 규모들도 알려주는 편이라서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독특한 점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어떤 점이 독특해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 나라가 흔치가 않아요. 현재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칠레, 우루과이 이렇게 8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채만 발행을 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채권을 발행을 아예 안 하고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고 싶어서 혹은 흡수하고 싶으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환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시중에 팔고 그렇습니다. 시중에 남는 돈을 흡수하고 그런 방식인데
다른 나라는 통한채라고 하는 채권이 자체가 없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고 팔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RP 매각 위주로 통화량을 조정을 합니다. 그게 위주로. 그거긴 한데 이름이 통한채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국채라는 거죠. 네, 생각해 보면은 사실 통한채라는 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외에 별도로 둘 필요가 굳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종류의 채권이고 효과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통한채를 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된 날 보니까 이게 1961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국채 시장이라든지 RP 시장이 지금처럼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통한채를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커진 게 외환위기 겪으면서 외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구조조정을 받는 그런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때 통한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끌어들이고 무역이 많이 잘 돼가지고 국내 달러 유입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이걸 통화량 조절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 이제 효과적으로 통화량을 조정하고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을 수 있는 게 통한채 발행. 지금도 실제로 거의 3분의 1은 외국인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한채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한채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국채하고 별개로 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하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유동성 흡수하는 수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 같은 거 흘렸을 때 닦는 건데 다른 나라는 다 걸레로 닦는데 우리나라는 행주 따로 걸레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행주를 쓰고 참 독특하다 저 나라는. 통한채가 뭐야? 이제 그런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 효과를 노리는 수단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중앙은행이 하더라. 근데 좀 이상하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채든 통한채든 둘 다 무위험 채권입니다. 나라에서 발행한 거니까. 그런데 이 경쟁하는 구도가 생기다 보니까 금리가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한채 금리를 보면 국고채보다 금리가 약간 높아요. 유동성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걸 보면 통한채는 주로 장외에서 거래가 됩니다. 장외에서 금융기관끼리 거래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채도 시장조성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시장조성자 의무를 수행을 하고 호가를 계속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국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 국채 전문 딜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국채는 이런 거 저런 거 사고 파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꽤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고 원활하게 흡수도 됐고 소화된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근데 통한채는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는 거죠.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한채 발행하니까 줄 서세요라고 했을 때 잘 입찰들도 안 하고. 줄을 잘 안 서고. 네, 맞습니다.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적거나 불편하면 금리가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기가 없으면 분양가가 떨어지듯이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금리를 높게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2년물 국고채가 새롭게 발행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는 2년물짜리가 2년 만기 채권이 통한채만 있었는데 국고채도 이게 생기다 보니까 또 경쟁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국채로 통합하자 하는 여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검토는 해봐야 된다. 꼼꼼히 살펴보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국채로 통합하면 그게 우리나라 국가 부채로 잡힐 거예요 아마. 통한채는 그게 아닌데. 네, 한국은행이 대신 그렇죠. 참, 나라 부채라고 하는 게 분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오늘 박세훈 작가, 나수지 기자, 김현우 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